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기업부터 자영업까지 곳곳에서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경제 위기란 단어가 점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이런 큰 위기는 한순간에 강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좀 다르다는 표현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급격한 붕괴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표현하죠.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한 채 대응도, 부양책도 쉽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온도 개구리 효과라고 합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 바로 튀어나오지만 서서히 물 온도를 올리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익어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지금 한국 경제가 바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지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국은 한때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특히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제조업 경쟁력 지표, 일명 CIP 기준으로 한국은 17위에서 3위까지 상승하며 전 세계의 부러움과 찬사를 받는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2011년 이후 상황이 조금씩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혁신 속도가 둔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 주도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투자가 부족한 현상이 생겼고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급부상한 게 바로 중국의 부상인데요. 중국은 한국과 같이 1990년도 당시에는 한국보다 오히려 훨씬 더 제조업 후진국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 동시에 가파르게 상승해서 현재는 제조업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의 이미지는 어땠나요? 중국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싸구려 제품, 무항품, 품질 납품에 제한 수식어를 거의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말로 더 이상의 품질은 말할 가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중국은 해외에서 원자재 부품을 사서 단순 조립하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방대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했고 중국은 그냥 시키는 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공장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변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저가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닌 다양한 글로벌 첨단 기술에서 제조 역량을 키우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한국과 중국의 변화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지표 CIP를 보면 2010년 0.42에서 2021년 0.32로 오히려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에요. 무려 20년 수준으로 획일한 상황이죠. 우리가 자랑하던 제조업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1990년만 해도 중국의 CIP는 0.08로 당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을 추월하더니 이제는 세계 2위까지 올라서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제조업 역량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 제조 2025 전략 덕분인데요. 당시 중국은 시장을 개방하며 단순 세계 공장 역할로는 언제든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서 중국은 2015년부터 반도체, AI, 로봇, 2차 전지 등 10대 핵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대규모 R&D 투자와 해외 기술 기업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 첨단 기술을 빠르게 흡수했죠. 더불어 핵심 산업에 필요한 광물에 특히 중국 정부는 집중했는데요. 첨단 기술의 필수재로서는 히토리를 비롯 갈륨, 게르마늄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 공급망을 장악하며 글로벌 산업 체계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라는 움직임을 취했죠. 단순히 세계의 공장으로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에서 철저한 기술 패권 전략으로 전환한 겁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와 달리 민간 중심 성장 모델을 적용하면서 점차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국가 차원의 큰 슬로건을 만들고 그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국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해당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고, 이런 차이가 결국 중국과는 다르게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제조업 하락을 부추기는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2024년 국제 반도체 학회를 보면 중국은 59건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32건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압도적인 경쟁력과 논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중국에 역전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도 과거에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육성 전략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기업은 연쇄 부도, 금융위기, 실업대란,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국의 재벌중심 경제구조와 기술력 부족, 산업 고도화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했었는데요. IMF 위기 극복과 동시에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했죠. 반도체, IT, 자동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갔어요. 대표적인 전략 성공 사례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었는데요. 이는 한국이 IT 강국으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또한 당시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정부 주도의 반도체 산업 투자 역량을 마련했고, 삼성이 꾸준한 기술 개발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 압도적인 경쟁력을 쌓는 초석이 마련되었죠.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현대차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냈는데요. 현대는 기아차를 인수하며 성장의 발판을 준비했고, 정부의 전략적 지원 아래 현대그룹은 자동차 산업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이처럼 정부의 주도 아래 대기업들이 선택과 집중 투자가 맞물리면서 한국이 IT,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되었죠. 이때 전략이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 LG, SK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어떨까요? 2011년 이후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점점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혁신 속도는 둔화되었고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해지자 우수한 기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화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나아가 중국, 미국 등 경쟁국은 국가 차원의 신기술을 장악하고 수출 통제 및 정부 지원 등으로 공고한 벽을 세워가는 반면 우리는 민간 기업의 한계가 드러나 버렸죠. 과거에는 정부가 산업 전략을 짜고 기업들은 그에 맞춰 성장 전략을 세웠다면 지금은 정부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기업 자율에 맡겨버리는 방식이 되다 보니 그 결과 글로벌 경쟁력은 점점 악화되었죠. 수치를 분석해보면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역전이 좀 더 뼈아픈데요. 먼저 첫 번째로 2차 전지 사업입니다. 원료나 제조 생산, 재활용 관리에서 한국은 1.3, 3.3, 1.8로 사실상 평균치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반면 중국은 원료 부분에서 3.3, 제조 생산에서 4점, 재활용 관리 진단에 4.3으로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2차 전지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죠. 2차 전지는 한국 또한 미래 선도 기술로 낙점하고 꾸준히 LG, 삼성, SK가 기술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분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2024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며 중국의 CATL이 37%로 압도적인 1위이고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이 15.9%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3위로는 중국의 BYD가 14.1%로 빠르게 성장하며 LG에너지솔루션을 맹렬히 추격 중이죠. 글로벌 상위 배터리 기업 중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51.1%를 넘은 상태로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LG에너지솔루션이 잘 버티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국가 주도 아래 배터리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장악하다 보니 한국은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생산 원가로 인해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점차 밀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두 번째는 한국의 자부심이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인데요. 현재 한국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앞세워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파워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점점 메모리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러한 흐름의 투자를 인식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미 중국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는 상태죠. 시스템 반도체 기업 수를 비교하면 더 충격적인데요. 중국의 팹리스 기업 수는 3,500개인 반면 한국은 200개 뿐이에요.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팹리스란 반도체 설계만 제작하는 전문 기업을 뜻하는데요.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이 반도체에 어떤 식으로 구조를 할지는 각각의 회사마다 설계도에 따라 달라져요. 좋은 설계가 있어야 우수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설계도만 제작을 하고 제조에 관련해서는 TSMC에 맡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이러한 차이 때문에 현재 중국은 팹리스 기업수에서 한국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으며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한국은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나아가 팹리스 분야에서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죠. 과거 우리가 선점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만 믿고 있다가는 미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만 보더라도 미국은 54%고 한국은 나름 22%로 상당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다 메모리 반도체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팹리스 전문 설계로 들어가면 사실상 미국이 팹리스에 대한 설계를 첨단 기술을 다 독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대만이나 중국, 이 세 개 기업들이 거의 전체 팹리스 글로벌 기업들을 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죠. 한국 같은 경우는 LX 세미콘 한 곳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팹리스 기업이 거의 전무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로봇 산업인데요.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니티 로보틱스는 테슬라보다 저렴한 1,900만원짜리 휴머노이드를 출시하며 시장을 흔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샤오미, 에즈봇, 유비테크 등 신흥 로봇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며 중국의 로봇 기술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모양만 갖췄을 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조악한 로봇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교한 움직임, 정밀한 작업, 심지어 중국의 전통 무술까지 구사할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봇 청소기부터 산업용 로봇까지 전방위적으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중입니다. 특히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과거에는 중국 기업들이 마지못해 자국산 산업용 로봇을 사용했지만 정부와 민간 기업이 힘을 모은 결과 빠른 내수화와 품질 개선을 이루어냈죠. 이제는 저렴한 가격, 높은 품질을 갖춘 중국산 로봇이 한국을 뛰어넘어 오히려 수출 시장까지 장악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한국이 강점을 보이던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한국형 제조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 번째로 민간기업 중심 전략에서 정부 주도형 성장 전략과 결합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산업 전략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반도체, 2차전지, AI,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장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사항이죠. 특히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AI 반도체 같은 미래 핵심 기술에 집중해야 하죠. 세 번째로는 산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혁신과 연구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산업 규제가 같이 병행이 돼야 하죠. 단순히 기업이 잘 알아서 하겠지라는 과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중국은 압도적인 R&D 투자와 국가 주도의 산업 전략으로 기술 패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민간 중심의 성장 모델을 의존하며 산업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그 결과 제조, CIP 지수가 하락하면서 이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네요.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국가 주도 전략을 통해 반도체, IT,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 산업 전략, 글로벌 경쟁력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국가와 기업이 협력하여 산업 대전환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기존 방식대로 가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밀려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